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26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고 이후 약 한 달간은 안타깝게도 실종자가 희생자로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해양재난시 신속하게 구조 군안에 나서야 할 해경은 무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참사가 관제라고 볼 때 그 중심엔 해경과 해수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KBS 이루어진다. 오늘은 이번 참사로 드러난 해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에 해경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된 화면을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고 해역 도착은 민간 어선보다 늦었고 심지어 구조작업 자체를 지연시키기도 했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 밖으로 나온 승객들을 구조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기우는 세월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이 아직 수백 명. 그러나 완전 침몰할 때까지 1시간 동안 선내에 진입한 해경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분이나 더 늦게 도착한 어업 지도선과 어선들의 구조 승객이 90여 명. 오히려 해경보다 많았습니다. 실제로 해경이 초동 대응에 동원한 장비는 경비정 한 척과 헬기 3대가 전부였습니다. 구조할 때는 사람이 어느 정도라도 왔어야 되는데 사람 몇 사람이 안 왔어요. 예, 해경 자체가. 초동 대처에 실패한 해경은 수색과 구조 작업에서도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첫날 선체 인도줄 설치에 성공한 해군 UDT 요원들과 해군 최정예 요원들의 잠수를 막았습니다. 허가를 안 해줬다니까요. 잠수 허가를요? 네, 그래서 그냥 나와서 그냥 철수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해경한테 지휘권을 줬어요, 정부가. 해군은 해인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UDT 요원들과 해군의 잠수를 막고 해경이 투입시킨 잠수사는 언딘이란 업체 소속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닷새 가지나 투입된 바지선 역시 언딘 계열사가 건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 규모가 훨씬 큰 다른 바지선이 도착했었지만 해경의 대기 지시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와약적인 격체도 일을 못하는 그런 천만의 말씀이에요. 4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자기 장비를 오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조와 인양까지 도맡은 언딘이 챙길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무려 100억 원대. 해경이 해상구조협회를 통해 이 업체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설 61년 함정 300여 척의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한 해경. 그러나 해상 안전의 총지휘자를 자처할 자격이 있느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네, 사고 접수에서 상황 전파, 그리고 구조 작업, 또 사고 수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면은 해경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난 걸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 교수님. 예. 이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서 해양 경찰 인력을 양성하고 계시는데 예. 이번 그 해경의 대응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해경이 정말 가장 뼈아픈 실수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해양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일단 발생을 하면 정말 이 재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제일 문제 있던 것이 이제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예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짚고, 두 번째는 그 이런 순환 구조의 전문 기관인데 그 현장의 지휘자의 전문성이 확보된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국민들이 이제 분노했던 것은 사실은 그 배가 침몰하면서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약 2시간 정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배 밖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만 이렇게 구조를 하고 말이죠. 배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피를 시키고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대부분 이런 해양 사고는 그 현장에 있는 지휘자가 각자에 있는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떤 정보를 판단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도착한 해경 그 함정이 거기에 그 있던 승객들을 거기에 승무원과 대피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있는 VCR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서 과연 그러면 해양경찰이 거기에 뭐로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좀 의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그 시나리오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우리 해양 사고 같은 경우는 국제해박에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해양에 이렇게 떠 있거나 탈출돼 있을 때 구하는 것을 이제 주로 이제 연습하고 훈련되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어떻게 수몰됐을 때 그거는 그런 구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런 큰 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 능력을 어떻게 갖춰야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창원 교수님.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해양경찰이 정말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 잘못,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그 대응 위주의 구조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올바르지 않은 그런 행동만을 좀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그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과적, 평형수, 승선 인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게 해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냐고 얘기하는 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해수부에서 그런 위임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 운항 관리자 이게 그 해운 조합분입니다. 네. 이분들을 감독할 책임은 해양 경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분들이 뭐라 그러면 그 많은 배를 그거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고박 장비 어떻게 그걸 다 보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되게 뭐냐면은 뭐 만재흙수선. 저도 이제 요번에 그 용어를 배웠습니다. 짐을 꽉 채웠을 때 이 선을 그 선이 그 해수면 위에 보이면 문제 없다. 네. 근데 사실 민간 기업은 어쨌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평형수는 덜 채우고 짐은 더 실어서 화물은 2-3배 실었고 평형수는 4분의 1밖에 실지 않았다는 것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그 많은 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도 감독을 하느냐? 해운 조합의 운항 관리자의 업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그건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권한 위임의 문제서부터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도 꼭 담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구조 과정에서 그 드러난 해경의 어떤 무능력함,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참 가슴 아픈, 뼈 아픈 실수지만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얼마든지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놓친 것이 오히려 더 굉장히 뼈 아픈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양 사고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선박 요인이나 운항자 요인 또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쫙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크게 전부 이렇게 일치된 정말 최악의 조건으로 최악의 일치돼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운항관리자 제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말하면 이제 여객선의 안전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운항관리자 제도를 이익집단에 집어넣고 이렇게 독립집단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갖고 또 이게 또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여객선 산업이 굉장히 영세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걸 준공영제처럼 하지 않으면 이걸 여객의 생명을 단순하게 영업자에다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버스처럼 정말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준공영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운항관리자 비용을 누가 대냐면 여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것도 좀 이게 일어나기 전에 개선됐다면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지혜를 무엇보다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주 임무가 이제 사실 안보와 경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방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관리 감독의 체계 자체가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응 측면도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뭐냐면 이제 특히 그렇죠. 이제 그 진도 VTS 교통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직접 그 질의를 했었어요. 이 하도 언론에서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입 신고를 왜 안 했느냐, 왜 그거를 안 했는데도 그냥 방치했느냐. 그러면 해경에서는 연안 VTS는 보고 의무가 없다. 항만 VTS 15곳 그런 데만 있지. 근데 그건 너무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진입 신고를 안 한 배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급선회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VTS 업무 중에 선박의 좌초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보고 의무는 연안 VTS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좀 궁색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자기 관제 구역 안으로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답변을 제가 받은 건데 해경 1, 2, 3정이 어쨌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헬기 세대 있었고. 근데 어쨌든 결과는 전남도 어업지도선과 어선이 구조한 분보다는 관이 구조한 분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적어요.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왜 그렇게 14분이 1, 2, 3정에 타고 있었는데 왜 2분만 올라갔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구조 전문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는 행정학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네. 어디 겁나서 배를 탈 수 있겠는가. 아니 그래서 해경의 인력과 조직을 한번 보자고요. 가만히 이번에 봤더니 정말 수영을 할 줄 모르고 바다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죠. 일단 이제 우리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경찰의 이제 고유 업무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해양경찰의 영어 이름을 이제 코리안 코스트가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코스트가드 업무라고 하면 보통 5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해상의 안전. 두 번째가 이제 그 해상의 보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의 업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해양 환경. 해상 교통, 디펜스는 5가지를 업무.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적에 따라서 이제 중요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5가지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해양경찰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고 미국이나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별명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5가지를 아까 얘기한 그 5가지를 해양경찰 누구나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과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다기능을 할 수 있는 해양경찰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분야의 교육자로서 이게 육상하고는 다르게 육상은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도 부를 수 있고 소방청도 부를 수 있지만 이 해양이라는 환경은 굉장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5가지를 어느 정도 하고 스페셜리스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부터가 하나씩 어떤 전공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실제 해양경찰의 전문성을 가졌냐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수영 못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해청하고 목포 해경이 불과 2달 전에 훈련을 했어요. 훈련한 거로 알고 있어요. 함정이 11척이 참여했고 해경이 251명이 참여했는데 그 훈련에서 승객 탈출 훈련을 뺐더구만요. 그것도 좀 이해할 수 없고 네. 한 달 뒤인 4월 8일부터 12일까지 목포 해경하고 안도해경 바로 그 인근 그거죠. 이분들이 9개 분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전시성 행정으로 보여요. 뭐냐면은 누가 평가 위주로 예를 들어서
불법 어우조 누가 뭐 몇 등하고 이런 것이 컴피티션 이런 형식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유류를 기름을 아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사고 대응 유류에서 얼마나 빨리 현장에 가는 그런 걸 하는데 2010년에 27.2분 그래서 계속 줄어왔어요. 훈련하니까 분명히 줄더라고요. 네. 근데 2013년 되니까 벼랑간 느는데 마침 그때 보니까는 종합 기동 훈련 기간이 나흘에서 이틀을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데스크워크 하는 분들하고 현장 구조하는 분들은 달라야 된다. 몸으로 익혀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러는데 분명히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큰 불찰이 있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양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비하고 대방 훈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을 형식적으로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됐으면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훈련의 효과가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해양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그 아까 5가지 영역에 대비하는 능력이거든요. 항상 레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만약에 훈련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형식적이었다면 결국은 훈련에 합당한 형식보다는 그 훈련의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모니터링을 개선할 수 있는 성과 기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게 이제 앞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보건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뭐 예산이라든가 기름 그건 뭐 지나고 하면 이유겠지만 그런 강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면 인명 구조라든가 안전에 대한 이런 훈련은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변명하기가 어려운. 근데 예산 얘기가 꼭 나오는데요. 예. 제가 알아봤습니다. 뭐냐면 1조 1천억 예산인데 그 중에서 안전 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208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죠? 이거 금년입니다. 아, 금년도에. 예. 그래서 원래 2013년도에는 그게 23억으로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물어본 겁니다. 직접. 네네. 그래서 그중 208억 중에서 장비 얘기 많이 하니까 장비 도입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6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악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해양경찰교육원의 골프장은 145억씩이나 썼느냐. 네. 그랬더니 뭐 체력을 길러야 된다. 뭐 이렇게 체력을 길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포 쏘는 그런 훈련장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없애고 골프장을 했고 그거를 뭐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그러면 우선권이 어디 있겠느냐. 그건 답변하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그 문제만큼. 이 교수님이 이제 해양경찰에서 많은 조사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실무와 현장과 이론에 대한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떻게 말하면 제가 방어하게 돼서 제 공격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아까 예산이 뭐 20억이다, 200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해양경찰의 주 예산은 이제 굉장히 고비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함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그렇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산 항목을 함정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게 이제 간접적인 건데 그 항목이 어떻게 돼서 200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반 모든 활동이 그건데 그 항목이 뭐 거기에 예산이라고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산을 나누기는 좀 그렇다. 해경활정의 전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걸 이렇게 어떤 건 예산이고 어떤 거는 수사고 이렇게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이 불과 2달 전에 해상 그 훈련을 하면서 인명 구조 훈련을 빠뜨리고 했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인명구조 3월 달에 승객 구조 훈련이라고 했죠. 승객 탈출 훈련. 승객 탈출 훈련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승객 탈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먼저 저는 이제 승선을 한 경험도 있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상선이나 이런 선박에서 하는 것이 이 승객을 대피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선장이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대피시켰을 걸 구하는 것이 연대까지는 이제 해양경찰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이제 그 해사슴으로 가라앉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이제 그 전에 가라앉기 전에
그걸 얼만큼 대피시켰을때 해양경찰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는 포커스를 맞추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이 구조를 얼만큼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이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는 결국은 그게 가라앉기 전에 왜 더 많은 승객을 대피시켜지 못하는다.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함포 사격장이었습니다. 함포 사격장을 50만 평에서 70만 평으로 늘리고자 하면서 예산 달라다가 그거를 시뮬레이션 사격장으로 대체하면서 대신 골프장을 지었다. 이건 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보면은 사실 그 해경의 어떤 조직이나 인력 문제를 얘기할 때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해상 치안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빌미로 해서 사실은 그 해경이 좀 뭔가 슈퍼갑의 지위를 행사하는 거 아니니까 정작 구조와 군안에는 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조직 내에서 보면은 이 수사 파트는 상당히 인력이 이렇게 좀 몰리면서 구조, 군안 이렇게 좀 힘들고 말이죠. 위험한 쪽에는 오히려 지원자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사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원인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미국 코스트가드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키우는 걸 봤는데 해양경찰관이 되려고 하면 정말 이 해양을 좋아하고 사명감이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성되지 않대서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해양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스페셜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제가 뭐 정확하게 그쪽에 예전에는 좀 이 수사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선호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다른 영역이 기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양경찰관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죠. 사실 어떻게 말하면 그게 가장 가치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또 해양경찰의 어떤 인력이나 조직 문제, 어떤 조직의 어떤 그런 개혁 방안을 얘기할 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만은 이번 또 해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해경이 자초한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해경과 언딘과 또 해양구조협회 간의 어떤 이런 유착 관계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교수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기업의 이름이 나왔었죠. 근데 그거를, 순환구조법에 동원할 수 있죠, 사실. 그걸 모르는 분은 왜 국가가 해야 될 일에 기업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앙부처가 최고의 기술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국가중앙부처라면요. 그 관련 업계의 기술 수준과 어떤 기술이 어떤 업체하고 연결돼 있고 그 업체들이 어떠한 식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어떻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계획까지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의해서 아니면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마치 국민의 생명이 지금 바닷속에 빠져 있는데 업체의 기술력을 실험을 하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명칭도 사용하기 별로 싫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최소한 판단할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를 다 갖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제 보통 이제 순환구호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해양에서의 안전 책임은 해양 활동하는 사람의 책임이고 일단 기업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순환구호법에도 그렇고 그 활동을 할 때 그것이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맞습니다. 그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유착이라고 하는 것도 요새는 이제 저도 해양인으로서 그런 것만 나와도 다 죄인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이제 정확한 것을 사실 알려드리려고 하면 그게 이제 유착이라는 단어를 쓰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책임이 누가 있냐면 그 회사가
이제 고용한 계약한 회사가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능력이 안 될 때 이제 우리 국가의 세력이 이제 참여하고 되는데 이제 지금 얘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만 참여하게 하게 막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과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쪽에 있는 사람이 제일 뭐 기술이라든가 뭐 있어 생각해야지 아니면 계약 관계가 있었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거기에 뭐 언딘이라는 이름이 들어와서 뭐 유착이다라고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데 네. 그 해경이 말한 그 구조와 수습을 이렇게 컨트롤 타월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어떤 정말 뛰어난 잠수사라든가 이런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동원을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배치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반에 언딘과의 어떤 그런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해군 UDT의 잠수도 뭐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가 있고 말이죠. 이런 거는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정확한 정보를 안 알고 매스컴에 들으니까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난 활동이라고 하면 이 현장의 지휘자의 이 결정을 따라주는 게 이제 맞거든요. 근데 네. 물론 이제 비난과 비판은 나중에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현장 지휘자의 권위라든가 리더십이 이제 한성받으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말하면 그 해양경찰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 있는 그 리더십이 오히려 분개를 시킨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번 재난 사고의 책임이 가장 명백하게 청해진 해운이다. 그건 뭐 그러니까는 그 원인 행위를 제공한 청해진 해운이 민간 군안업체를 계약을 하게끔 돼 있다. 그게 언딘이었다. 그리고 사실관계는 네, 그렇죠. 사실관계입니다. 네, 사실관계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언딘이 민간 구조의 80%를 차지하는 건 문제 없다라는 듯하게 얘기하는 게 해경의 입장이에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국민들이 순환구호법이니 이런 그 계약의 이런 보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해경은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딘이라는 데가 그나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인력도 충분하다. 그러니까는 해군 잠수 유능한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거 또는 다른 유능한 분들이 참여하는 거를 막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해경이 조절을 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민의 정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적합한 것이지 그 법 조항의 몇 가지를 놓고 문제 있는 게 청해진 해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하게끔 돼 있다. 그게 언딘이다. 언딘이 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딴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하지 마라. 이건 너무 기계적인 대응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딘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할 수 있죠. 기획할 수 있죠. 그게 충분하지 못하면 다른 세력이라든가 해경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상황 판단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아까 좋은 얘기를 하면 막았다. 또 나쁜 얘기라면 막았다고 되고 해운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정했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실제 구조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막은 것이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어느 시점에 그 국가나 다른 세력을 투입할까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현장 결정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그 현장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서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굉장히 거기에 잠수부도 그다음에 뭐 해경도 해군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이런 걸 육상처럼 이렇게 일률 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들어갈 수 있는 해역이라든가 그런 게 변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저는 제가 해양인이라고 현장의 그런 해양 활동 입장에서는 막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제어가 잘못됐다까지는 뭐 이해하겠지만 막았다라고 실제 그거는 뭐 어떤 표현의 갈비가 있을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런 해경의 그 역할이라든가 뭐 잘잘못 이런 거는 이제 국정감사라든가 또 국정조사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또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뭐 제대로 아마 드러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좀 어떻습니까? 그 해경 사실 이제 조직이나 인력 얘기할 때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그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지금부터는 좀 해경에 어떻게 좀 개혁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 해경을, 이런 해경이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바다가 위험하니까 바다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해경이 없으니까 해경청이 하는 것은 좀 감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네. 해양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과 해양에서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걸 어떻게 정말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초점을 놔서 얘기하면. 네. 거의 한 20년 동안 이런 쪽에 연구를 해봤고 또 다른 나라 보건데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바라고 하는 것은 이 코스트가드라고 하는 업무나 그다음에 조직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해양경찰이 생긴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양에서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해양수산부 존폐 또 해양경찰은 어디로 가지 이런 정체성의 또 혼란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결국 한 방향으로 이게 정말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코스트 가드로서 국민과 해양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전 무엇보다도 그 5가지에 대한 이 스페셜리티를 갖게 하는 거고 또 현장에서 이 작동되게 하는 정말 이게 관료 문화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집행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에서의 현장에서 그 결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집행기관으로서의 어떤 경험 또 전문 지식 또 그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감정은 이야기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하면 그걸 잘 만들어가야 될까? 그건 어떻게 말하면 필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해양 경찰 폴리스가 아니고 코스트가드 그러니까 해양 경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라고 잠깐 5가지를 얘기했죠. 네. 한자는 해양 안전. 네. 그다음에 해상 교통, 해상 환경,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해상 보안, 디펜스라고 하는 밀리터리 이 5가지를 기능하는 것이 이제 코스트가드의 이제 일반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름이 해양 경찰이고 그 영문 이름이 이제 코스트가드. 국민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양 경찰을 이해하려고 하면 해양 경찰을 이해로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을 끊어가지고 경찰을 육상 경찰로 해야 해양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경찰이라고 해양 경찰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영역이다. 물론 바다에서 경찰 영역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이 그 함정에 포를 달고 다니는 경찰이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다른 나라의 이런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향은 정말 이게 누구보다도 해양 경찰이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해양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 해양 국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양 경찰 코스트가드가 되는 방법이 뭐냐? 저는 그 4가지를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이런 걸 갖추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경의 그 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부처하고 이렇게 중첩이 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하고 일단 이원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단속은 또 농림 수산부하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치안 같은 경우도 이제 육경하고 또 같이 이렇게 공유. 육경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경찰하고 이렇게 겹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부처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원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거는 이제 동감입니다. 근데 이제 해양에 크게 활동을 분류해보면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해양을 어떻게 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이 경제적인 측면이 잘할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하는 이 2개가 이게 이제 양날개거든요. 네. 어떤 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2개가 있어야 밸런스를 갖춰야 이게 이제 해양에서의 그 가치 설정을 해양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 경계 영역에서 예를 들면 그 둘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차제의 이 경제 가치 부분과 이걸 확실히 이렇게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이게 압등해서 업무가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제일 잘하게 하는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조직의 문제보다도 그 경계역에서 오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시너지를 낚을 수 있는 조정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해양경찰과 이 해양수산부가 그 양락의 조화를 맞춰서 이
그 원래 기능이 되게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해양해라고 하는 건 여러 부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육상에는 뭐 여러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육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해양수산부가 해양경찰이 어떻게 말하면 현장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경제용역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경제활동도 되고 이건 어떻게 안전도 되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교통 같은 문제거든요. 해상교통. 우리가 해상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 볼 때는 경제활동 활성이죠. 뭐 이쪽에서 보면 이 안전을 담보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저도 이제 주장을 하기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여객선 사고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건 이제 여객선이라고 하는 점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해상교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해상교통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뭐 예를 들면 해상교통 뭐 안전국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이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이 물리적인 화합이 아니라 이 화학적인 화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 화학적인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최대의 결과를 낼 수가 있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게 뭐 누가 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초점을 국민과 바다에 놓으면 그건 정말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조정될 수 있는 기회로 작동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보안청이라고 하고 예. 미국은 이제 코스트가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코리아 코스트가드 아니겠습니까? 예. 차제 뭐 이름을 뭐 해상보안청이라든가 해양경비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일원화된 그런 좀 체계를 좀 갖추는 게 어떤가? 뭐 그것도 한 가지 이제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스트가드를 운영하는 이제 신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분이 이제 경찰관이 하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 하니까 과연 이제 그 임무를 하는 그 신분이 어떤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라 문화나 또 그 나라 환경에서 다를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까지는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 집행이나 이런 데서 해양하기 좋은 점이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작용하는 반면에 또 안 좋은 전면으로서 이게 결국은 현장의 기술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소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장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그래서 저는 뭐 하나 버리고 하나 가는 건 쉬운데 이쪽의 장점과 이쪽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 선택할 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은 저는 결국은 이제 오늘 5가지 기능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 안전, 교통, 환경, 국방 정말 다양합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해수부하고 해경청이 거의 유일하게 기능이 아니라 공간적 범위로 정부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더 전문가께서 군안 구조 다르듯이 그렇죠? 군안은 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구하는 거고. 재산. 네. 그렇다면은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인명 부조가 아니겠느냐. 그건 뭐 아마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해상 교통 안전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해수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에 관계되는 것만큼은 일원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뭐 배 종류가 이렇게 다른데 뭐 유람선하고 도선 뭐 그다음에 거대한 뭐 이걸 어떻게 같이 하느냐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의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 안전 업무만큼은 해수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통 정리를 하면서 다른 것에 웨이트를 좀 조정하는 식이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해수부하고 해경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가안전처 얘기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 일부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아는데요. 하나만 움직이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에 대한 합의, 국민적 합의부터 이루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안전처도 움직여야 되고 이번에 해경청 조직 개편도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말씀하신 것에 일단 이제 아까 얘기한 교통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그 경찰청에 이 중앙부서에 이 교통안전관리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경찰도 치안 세력의 50%가 교통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는 우리 해상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해상교통이라고 해 들어가 있는 그런 부처 개과에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내까지는 선박 대응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선박 대응에 선박이 있는 교통 대응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 해상보안청이든 교통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 코스트가드의 중앙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때면 이쪽에 있는 인원은 이쪽으로 갈 때고 이쪽에 있는 인원으로 가니까 이걸 쫙 잘라놓고 이제 내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양수산부에서 이 교통 정책을 잘 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되지. 이걸 잘라놓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화학적인 걸 썼는데 아까 얘기한 안전 같은 그러다 보면 이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이게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데 이 경계 영역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도 VTS 같은 경우도 결국은 두 개의 경계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 경계 영역을 어떻게 말하면 명백하게 책임 분명을 할 수 있고 그걸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호 교수님은 이제 뭐랄까 그 어떤 해상의 안전, 구조,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에 가장 우선적인 순위를 놓고 해양 경찰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업무의 재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컨트롤 타워 얘기 계속 나오는데 불란서의 내무부 산하의 전체적인 그 불란서 재난 안전에 관한 조직의 이름이 시민안전총국이에요. 그게 참 시사하는 바가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전도 아니고 시민안전총국이라고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전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국에 있는 위기관리 인력 권한을 다 모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방이든 소방이든 경찰이든 보건복지부든 환경부든 자 그러면서 특수 장비까지 다 이쪽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칭이 시민안전총국이 됐다라는 거 거기서 우리가 좀 뭔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해양 경찰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인력 배치 이런 걸 좀 업무 이런 걸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는가 이런 좀 건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침몰 사고 대응 과정을 보면서 사실 해수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해양 경찰하고 손발도 맞지 않았고 또 존재감도 사실 없었습니다. 뭐 해수부의 뿌리 깊은 뭐 관료주의라든가 또 정관 예우 뭐 실체도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드러났고요. 해경과 해수부의 어떤 관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업무를 이게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해양수산부가 잘하면 해경청이 도와주고 그 해경청이 잘하면 도와주는 것이 이게 내일 내일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해양의 우리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 해양수산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 업무라든가 이런 게 분장이 애매하게 돼 있으면 비상시에 제대로 떠넘기거나 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처럼 정말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해양을 경제 활동하는 것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맞고 그다음 그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전 담보하는 건 해양청이 맞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 생각할 수 있고 이쪽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트를 탄다. 그럼 요트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하게 하는 것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해야 되는데 이걸 안전히 간과하는 것은 해양경찰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가치와 안전하고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저는 그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디에 웨이트를 두느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말하면 조정하라고 해양수산부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부서에 던지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해양경찰은 안전을 위해서는 요트 못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럼 요트라고 하는 가치가 없어지니까 과연 어떻게 말하면 안전의 범위 내에서 이런 활성화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같이 맞대고 하라고 해서 같은 부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영역에도 제가 얘기한 건 지금 요트만 들어갔지만 다른 영역에도 마찬가지고 교통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여객을 타고 안전하게 그 수송이라고 하는 가치를 느껴서 할 수 있게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안전에 너무 차다 보면 굉장히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뭐 예를 들면 배를 뭐 10년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쪽 가책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균형 감각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두 부서가 같이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양날개거든요. 그 양날개가 치우치면 안 돼. 이게 밸런스를 잃지 않고 정말 안전과 가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그것이 이제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워낙 위기 상황이고 국가 전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따진다면 해경청과 해수부에 중첩되는 많은 파도.
제가 그려봐도 엄청 보이게 되는군요. 그래서 어쨌든 해상 안전에 관한 앞에 나가 있는 건 해경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경이 해상 안전에 관계되는 지휘 체계라든지 이 모든 것은 일원화해서 넘기고 해수부는 그 업무를 해경청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원, 조정, 딴 데고 문제 생기면 부차원이니까 좀 조정해주고 지휘 통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원,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일단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지 않을까. 그 반대도 성립됩니다. 그 반대도 해양수산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쓰고 법률을 만들면 그것이 집행되고 이제 단속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서로의 일이지 내일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꼭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리 요즘 규제 완화라 그래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안 된다. 그것은 틀림없고요. 규제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강화시킨 다음에 요즘처럼 셀프 규제처럼 함부로 위임해줘 갖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고 유명무실한 컨트롤 타워 우리가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정부 부처 간의 불통 문제 해결해야 되고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은 역량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제 사고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이 해양의 한 사람으로 좀 침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와 같이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쁜 일로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국민들이 이제 해양을 회피하거나 해양의 가치를 이렇게 상실해버리는 제2의 재난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국민이 해양에 대한 관심, 이해, 더러 돌아서 해양의 안전에 대한 문화, 정말 우리가 육상뿐만 아니라 이 해상에서의 이 해양의 안전 문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양 안전도문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로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가 완전 침몰하기까지 우왕좌왕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해경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민은 지금 이번 참사를 통해서 해경과 해수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까지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해경과 해수부 스스로 초래한 일인지 모릅니다. 환골탈태, 지금 해경과 해수부가 뼛속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